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47분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미세먼지가 뒤섞인 봄바람이 창틀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72세의 김순자 씨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지만 소리는 음소거된 상태였다. 그녀의 세상은 20년 전 그날 이후로 소리를 잃었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구형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한 건 그때였다. 징, 징. 순자는 찻잔을 들려던 손을 멈췄다. 낯선 번호라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액정에 뜬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아들 민호, 순자의 심장이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요동쳤다. 호흡이 가빠졌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바람 소리 같은 잡음만이 미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민호니? 너 민호 맞니? 침묵은 길지 않았다. 뚝, 전화는 끊어졌다. 통화 시간 0초. 하지만 그 0초의 순간은 순자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가슴에 품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유령이 보낸 신호였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란스러웠다. 강력계의 3팀장 강철중 형사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두통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다. 김순자였다. 그녀는 강 형사가 지난 5년간 담당해온 장기 실종자 가족 모임의 회장이었다. 형사님, 민호예요.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형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민호 씨라니요. 그 번호는 20년 전에 해지된. 아니야. 내가 확인해봤어. 이거 봐요. 그녀가 내민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분명 아들이 쓰던 011 번호가 010으로 바뀌어 연결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강 형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즉시 통신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30분 뒤 조회 결과를 받아든 강 형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니터 속 데이터는 기이했다. 가입 상태, 유지 중 요금 미납 횟수, 영회 20년이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이 죽은 사람의 번호를 살려두고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납부하면서 총 240번의 납부, 한 번의 연체도 없이. 납부자가 누구입니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형사는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를 돌렸다. 납부자의 이름, 그것은 순자도 강 형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납부자, 박정수, JS그룹 회장.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박정수, 그놈이. 박정수. 현재 대한민국 재계 서열 30위권인 JS그룹의 회장. 하지만 20년 전 그는 김민호의 대학 선배이자 작은 부품회사 민호테크의 공동 창업자였다. 순자의 기억 속 2004년 여름은 지옥이었다. 민호가 실종된 직후 박정수는 상복을 입은 채 순자를 찾아왔었다. 어머님, 민호가 없는 동안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그때는 고마웠다. 하지만 3개월 뒤 그는 회사가 부도 위기라며 민호의 지분 51%를 헐값에 인수해갔다. 그리고 기적처럼 6개월 뒤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이 성사되었다. 민호가 그토록 공들였던 계약이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박정수가 김민호를 처리하고 회사를 집어삼킨 것이라고. 심지어 민호가 실종된 직후 회사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투자금까지 들어왔었다. 모든 정황이 박정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아들의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었다니. 이것은 죄책감인가? 아니면 일종의 전리품인가? 그놈이 내 아들을 죽인 게 확실해요.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놈이 범인이라는 증거잖아요. 순자가 절규했다. 강 형사는 즉시 박정수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다음 날 경찰서 취조실. 68세의 박정수 회장은 수수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수천억 자산가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라한 행색이었다. 20년간 실종된 김민호 씨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셨습니까? 강 형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정수는 덤덤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민호는 제 동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서 돌아올까 봐요. 돌아왔을 때 번호가 바뀌어 있으면 연락을 못할까 봐. 그래서 유지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은 김민호 씨가 사라지자마자 회사를 집어삼켰어. 그리고 20년간 승승장구했지. 죽은 사람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건 사이코패스나 하는 짓입니다. 박정수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강 형사는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대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숨기는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정수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의 침묵처럼 무거웠다.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박정수의 개인 서재,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봉투 안에는 2004년 7월 22일, 민호가 실종되기 하루 전 날짜가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28세의 김민호와 30세의 박정수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웃음기 하나 없는 비장한 표정이었다. 민호는 박정수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민호의 필체로 갈갈이 찢기듯 날카롭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형, 약속을 지켜줘. 그녀를 지켜줘. 그녀는 누구인가? 민호에게 여자는 없었다. 당시 그는 일 중독자였다. 그렇다면 어머니 김순자. 강 형사는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2004년 당시 미노테크의 재정 상황과 김민호의 개인 금융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된 결정적인 단서. 2004년 4월 김민호 생명보험 가입. 사망 시 수령액 30억 원 수익자. 김순자 평범한 보험이 아니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이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시킨 담당자였다. 장현우. 강 형사는 장현우의 이름을 조회했다. 전과 7범, 죄명,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빙고. 강 형사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20년 전의 퍼즐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현우는 전문적인 보험 사기단 조직원이었다. 그들의 수법은 악랄했다. 재정난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한다. 가족을 수익자로 한 고액보험에 가입시킨다. 사장을 살해하거나 사고사로 위장한다. 유족이 보험금을 타면 다시 유족을 작업해 돈을 갈취한다. 민호는 타깃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호는 도구였고 진짜 타깃은 어머니 김순자였다. 민호가 죽으면 어머니가 30억을 받는다. 그 다음엔 어머니 차례였다. 만약 김민호가 이걸 알았다면요. 강 형사가 팀원들에게 물었다.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했겠죠. 아니요. 증거가 없었을 겁니다. 놈들은 전문가니까. 그리고 신고하면 어머니를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강 형사는 20년 전 태백폐광 근처 CCTV 영상을 국과수에 의뢰해 화질 개선 작업을 요청했었다. 때마침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2004년 7월 23일 오후 태백의 산길 영상 1 오후 4시 17분 민호의 차가 산으로 올라간다. 운전석엔 민호, 조수석은 비어있다. 영상 2 오후 5시 23분 민호의 차가 다시 산을 내려온다. 잠깐 멈춰봐요. 강 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내려오는 차의 운전석이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트가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었다. 확대해. 픽셀이 깨진 화면 속 운전석 뒤쪽에서 누군가의 팔이 뻗어나와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운전자는 숨어 있었다. 마치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 옷차림, 산으로 올라갈 때 민호가 입고 있던 셔츠 소매와 일치했다. 김민호는 납치당한 게 아니야. 강 형사가 탄식하듯 내뱉었다. 스스로 증발한 거야. 민호의 계산은 처절했다. 자신이 살해당하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고 결국 살해당한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놈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노린다. 유일한 방법은 시신 없는 실종이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이 없으면 놈들에게 어머니는 가치 없는 타겟이 된다. 그렇게 어머니는 안전해진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자 박정수 회장의 침묵도 깨졌다. 그는 강 형사 앞에서 고개를 떨궜다. 민호 그 녀석, 바보 같은 놈입니다. 실종 전날 민호는 박정수를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보험 사기단이 어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자신이 사라져야만 끝나는 게임이라고. 민호는 박정수에게 회사 지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넘기며 딱 하나를 부탁했다. 형, 우리 엄마 좀 지켜줘.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굶지 않게, 그리고 그놈들이 엄마 건드리지 못하게 형이 좀 봐줘. 박정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호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것이었다. 박정수는 악역을 자처했다. 민호의 지분을 뺏는 척하며 회사를 키웠고 매년 어머니에게 주주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생활비를 보냈다. 어머니가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게 놔두었다. 그것이 민호와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놈들이 포기할 때까지 민호는 숨어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호 씨는 2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겁니까? 박정수가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다. 발신인이 없는 편지들. 매년 7월 23일 민호가 사라진 날마다 편지가 왔습니다. 아드님은 살아있습니다라는 딱 한 줄의 쪽지와 함께.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순자는 실신 직전이었다. 내 새끼가 나 때문에 20년을. 그때 다시 순자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민호, 경찰서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호야. 엄마.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쇳소리가 섞인 낡고 지친 목소리였지만 분명 아들이었다. 순자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어디니? 너 어디야? 살아있는 거니? 엄마. 미안해. 이제 만나도 될 것 같아서. 이제야 전화를 했어. 놈들이 잡혔어. 뉴스가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전 대규모 보험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뉴스. 주범 장현우 구속.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결심을 한 것이다. 엄마, 나 지금 오호병원에 있어. 507호야. 그런데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순자와 강 형사, 그리고 박정수는 병원으로 질주했다. 순자는 병실문 앞에서 잠시 주저했다. 28세에 건장했던 청년이 문을 열면 서 있을 것만 같았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낯선 중년 남성이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아져 뼈가 드러나 보였다. 하지만 그 눈 20년 전과 똑같은 선하고 맑은 눈동자가 순자를 향해 휘어졌다. 엄마. 민호야. 순자는 아들의 앙상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유령이 아니었다. 내 아들의 체온이었다. 박정수가 뒤이어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형이 왔다. 민호가 힘겹게 손을 들어 박정수의 손을 잡았다. 형.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침대 맡에 걸린 차트에는 잔인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췌장암 말기 기대 여명. 2주. 민호는 이미 1년 전부터 암과 싸우고 있었다. 병원비도 없이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보험 사기단이 잡힐 때까지만, 어머니가 안전해질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버틴 것이었다. 바보 같은 놈. 차라리 나한테 오지. 그냥 오지. 순자가 아들의 앙상한 팔을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아니야, 엄마. 나는 행복했어. 민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살아있어서. 매년 엄마가 나 찾으러 다니는 거 멀리서 보면서 엄마가 건강한 거 확인했으니까. 그거면 됐어.